잘들 지내셨고요. 오늘 제가 자료를 좀 여러 개 드렸는데 그 중에 43쪽짜리인가요? 진짜 책 같은 거 하나는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 지난주 우리 17번 경 공부했잖아요. 그때 보면 위 없는 유가 안온이라는 목적점 한 가지, 그리고 생활이 유지되어야 하는 네 가지 필수품의 한 가지, 요 두 가지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자리를 떠날 것인지 머물 것인지 결정하자, 이렇게 주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가지 필수품과 관련해서 지난주 나름대로 경전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서 하여간 네 가지 필수품과 관련한 어떤 입장,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 수업을 마치고 나서 그 정리를 하는 가운데 이참에 이 네 가지 필수품과 관련해서 하나의 주제가 좀 정리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왜 네 가지 필수품이 중요한가라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침하니까 2번 경에서 보았지만 수용함으로써 제거해야 하는 번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필수품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번뇌가 생기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번뇌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즉 생활에 불편이 있으면 생겨나는 번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잘 조달되어야 하고, 그것이 위 없는 유가 안온이라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토대가 돼준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이제 그럴 때 보면 이제 특히 여리하게 가늠해서 수용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이 네 가지 필수품이 적절히 조달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잉되게 수용해라,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여리하게 가늠해서 딱 필요한 만큼 내가 위 없는 유가 안온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토대로서 필요한 만큼을 잘 수용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면서 보니까 꽤 많은 경들이 이 주제로서 나타나는데, 요 네 가지 필수품 모두를 주제로 하는 경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들 먼저 소개하고, 그런가 하면 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은 약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와 약품. 그 중에 약품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고, 의식주 더하기 다른 한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경도 몇 개가 있어서 그대로 정리를 하고, 이어서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지만 사문과경에서도 만족해야 한다 해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만큼의 옷으로, 그리고 배고픔으로부터 위장을 보호할 만큼의 음식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새가 어디를 가나 두 날개만으로 가듯이 비구들은 어디를 가든 가사와 탁발 음식을 위한 바로, 이렇게만 가는 요런 만족한 삶을 또 경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출가자에게. 이렇게 이제 의식주와 약품 4개가 주제로 되는 경에서 의식주 더하기 다른 거, 이렇게 3개로 줄어들고,
거기에서 다시 옷과 닭발 음식이라는 의와식 두 가지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닭발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닭발이라는 게 너 밥그릇 들고 나가가지고 얻어먹어라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아주 상욕이란 말이지 세상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구들이 닭발을 통해서 음식을 조달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이 바로 위없는 육아 안원의 성취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한 힘을 갖추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최악의 생계 이렇게 되지 않고 커다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그래서 아주 성스러운 성자의 계보에 드는 그러한 음식의 조달법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결국 4, 3, 2, 1로 이 네 가지 필수품이 싹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박고은이 이런 관점을 잘 못 봤죠. 근데 경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게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냐 하면 결국은 이제 닭발 음식에서 여리하게 가늠하면서 음식을 먹자라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이제 4, 3, 2, 1로 집중되어 가지고는 다시 이 음식 하나를 놓고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달라지면서 이제 수행자들에게 세 가지의 중심되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라. 이게 이제 우리 감각기능의 단속 이렇게 나오죠. 니미타를 붙잡지 말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라는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깨어 있음을 실천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 하나의 개념, 그러니까 네 가지 필수품이 집중된 하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할 것, 음식의 적당량을 알 것, 깨어 있음을 실천할 것. 이 세 가지 수행자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 가지 법을, 이 세 가지 법과 관련한 경들이 또 찾아지는데, 몇 개의 경은 이제 그 앞에 두 가지만을 가지고 다른 내용과 연결하는 이런 경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중심에 두고 다양하게 수행자의 삶을 설명하는, 수행의 방법을 설명하는 이런 경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들을 다 골라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네 가지 필수품에 관한, 이 참 모르지 뭐 이러다가 또 못 본 게 뒤에 나올지는 몰라도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완전한 정리를 했다. 네 가지 필수품이 이렇게 수행으로 연결되면서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할 것, 음식의 적당량을 알 것, 깨어 있음을 실천할 것라는 이 세 가지 법으로 확장되면서 굉장히 많은 경들이 아주 비중 있게 출가자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약간 그 용례들을 싹 담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43페이지가 됐는데 뭐 그야말로 책이지요 뭐. 우리가 지금 맞지마니까요 반통법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대로 쫓아가면서 책을 지금 만드는 중이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각각의 경마다
이렇게 그 특별한 어떤 그 주제들이 발견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제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뒤따라가고 있는데 17개 경을 했는데 지금 오늘 드린 자료가 주제의 확장 21번이에요. 그러니까 경에 따라서는 뭐 두 가지 주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특강도 해가면서 그냥 맞지마니까야 경 하나를 읽었다라는 게 아니고 정말 사부니까야를 꿰는 과정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게 경은 경대로 정리되어 가면서 그 경에 포함된 주제의 확장으로 21번까지를 와 있다라는 거 일단 중간 보고를 드리고 하여간 지금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드린 교재는 뭐 돌아가셔서 쭉 좀 읽어보시고 보시다가 뭐 오타가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경의 주제를 좀 잘못 이해한 것 같다거나 이런 부분들 발견되면 피드백 해주세요. 그러면 또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18번째 경입니다. 마두빈디까 습당 해서 꿀과자 경입니다. 이 경이 다 설해지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와, 이 경이 정말로 아주 배고픈 사람이 꿀과자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고 좋습니다. 이 경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그러면 꿀과자의 가르침이라고 하자. 이래서 경의 제목이 꿀과자경이 된 거죠. 네, 사실 이 경은요, 그게 긴 경은 아니에요. 뭐 빨리 원전하고 우리 번역하고를 다 해도 뭐 12페이지, 11페이지 남짓 되니까 긴 경은 아닌데, 그리고 이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그 하나의 주제가 여러 번 반복되어 있지 아주 단순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주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오늘 그 어려운 주제를 좀 열심히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요, 정말 우리가 니까야를 꿰어가지고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냈다, 메커니즘이 구명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커다란 재산이에요. 아마도 이런 삶의 메커니즘 없이 이 경을 보고 경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다행히 삶의 메커니즘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우선 좀 경을 읽어가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하나다 왔고 마두빈디까 습당 맞지마니까야 18번 꿀과자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삭가에서 카필라와투의 니그로다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카필라와투로 들어갔다. 카필라와투에서 탁발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 큰 숲으로 갔다. 큰 숲에 들어간 뒤에 어린 벨루아 나무 아래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 앉았다. 삭가 사람 단다빠니도 산책하며 이리저리 걷다가 큰 숲으로 갔다. 큰 숲에 들어간 뒤에 어린 벨루아 나무에 있는 세존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지팡이에 기대어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삭가 사람 단다빠니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문께서는 무엇을 말하는 분이며 무엇을 가르치는 분입니까? 도반이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세상에서 누구와도 다투면서 머물지 않음을 말하는 자입니다.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머무는 불확실함이 없고 후회를 잘랐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에서 벗어난 바라문에게 상들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나는 이렇게 말하는 자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삭가 사람 단다바니는 머리를 흔들고 혀를 아래 위로 움직이고 이마에 세 줄을 그은 뒤에 지팡이를 짚고 떠나갔다. 네, 하여간 부처님이 요 삭가라는 곳은 부처님 고향이죠. 삭가 카필라와뚜의 니그로다 사원에 머물 때에 공양을 마치고 낮 동안 머물기 위해서 큰 숲으로 갔다. 그래서 나무 밑에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서 앉았다. 부처님께서 낮 동안 머무면 어떤 식으로 머무시나요? 산매에 들어 머무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무 밑에 앉았는데 삭가에 사는 단다파니라는 사람도 산책을 하면서 이리저리 걷다가 큰 숲에 가서는 부처님을 보죠. 그래서 부처님하고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에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 누굽니까? 라고. 근데 이제 그 묻는 방법이 사문께서는 무엇을 말하는 분이며 무엇을 가르치는 분입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고 당신이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부처님, 내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 이러면은 중생들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을 말하는데 사문과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세상에서 누구와도 다투면서 머물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나는 말한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도 다투면서 살지 말라고 나는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저 한 가지 볼 거는 중생들의 세상은 지옥도 축생도 아귀도 그리고 인간과 천상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를 위해서 법을 설하느냐 라고 하면 지옥과 축생과 아귀는 포함되어 있지를 않죠. 왜 그러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도 지옥 중생, 축생, 아귀의 중생들은 부처님이 말하는 법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은 우이독경이라 소귀의 경을 읽어주는데 소가 그 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경 읽어주는 사람의 문제인가요? 소의 문제인가요? 이런 측면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신과 마라와 범천이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 신 사람을 포함한 무리, 즉 법을 설하면 이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법을 설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에 부처님이 설하는 이 법은 어떤 법이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당신은 무슨 주장을 갖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서 내가 나 아닌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에서 누구와도 다투며 살아가지 않을까? 내가 우리와 더불어 화합한 평화로운 삶을 살까?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다투며 머물지 않는 것을 나는 말하는 사람이다.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불확실함이 없고 후회를 잘랐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에서 벗어난 바라문에게 상들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상을 잠재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상을 잠재시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다툰다라고 하는 말이 뭐 서로 손가락질해가면서 나쁜 놈 어쩌고 이런 거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저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어떤 대상과 관련해서 내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거슬림이 있다. 이런 부분, 크게 다 다투는 삶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봐야겠죠. 굳이 뭐 이렇게 그 겉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나랑 너랑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삶의 가운데에서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에서 요만큼도 거슬림이 없는 다투지 않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부처님의 주장이고, 그걸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상이 잠재하지 않아야 된다. 상의 잠재라는 개념이 나오죠. 다만한도 부분이 우리 상의 잠재라는 말은 뭐 삶의 메커니즘 얘기하면서 상이 잠재한다라는 개념 빼놓고는 아무것도 못하죠. 예, 우리가 이제 행위,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위가 번뇌의 영향 위에서 유의적인 탐진치와 함께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할 때 한면으로 상이 잠재한다, 한면으로 식이 머문다. 이 부분은 이건 뭐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죠. 뭐니 해도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는 세계의 순환 구조를 갖는다. 이런 개념에서 하여간 상의 잠재라는 것을 우리가 중시 여기는데, 사실은 상이 잠재한다라는 요 표현 자체가 경에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바로 요 경에서 그 상을 잠재하지 않게 하는 거, 궁극적으로 그거를 해내야 다투지 않는 삶을 실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그렇다면 뭐 상과 연결돼서 이렇게 말하자면 내 안에서 요만큼이라도 탐이 작용하면 그것도 어떤 형태로든 대상과 다투는 경우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 탐진치가 완전히 해소된 이런 삶이 다투지 않는 삶의 궁극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자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저기 마치마니까야 1번 경, 근본 본문의 경은 어때요? 경을 딱 설했더니 기뻐하지 않아. 그렇죠. 부처님 제자들도 그 경을 듣고는 이해할 수 없어서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러니 여기 비록 고향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단답반이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서 아유 일반적으로 질문이야 쉽지요. 뭐 당신은 무슨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자들한테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이야 쉽지만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가지고 나는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 단답반이가 뭐 요만큼이라도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듣고는 머리를 흔들고 혀를 아래 위로 움직이고 이마에 하면서 세지를 긋고 떠나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세조는 니그로다 사원으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은 세조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여기 비구들이여, 나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카필라와투로 들어갔다. 카필라와투에서 탁발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내지 쭉에서
단다빠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문께서는 무엇을 말하는 분이며 무엇을 가르치는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비구들이요, 나는 삭가 사람 단다빠니에게 사문께서는 문장 하나가 빠져야 되나요? 예, 그 질문 내용이 잘못 들어갔네. 그거 빼고요. 나는 삭가 사람 단다빠니에게 도반이여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분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세상에서 누구와도 다투면서 머물지 않음을 말하는 자입니다.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머무는 불확실함이 없고 후회를 잘랐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에서 벗어난 바라문에게 상들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나는 이렇게 말하는 자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삭가 사람 단다빠니는 머리를 흔들고 혀를 아래 위로 움직이고 이마에 세 줄을 그은 뒤에 지팡이를 짚고 떠나갔다라고 이제 비구들에게 아까 내가 그 단다빠니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제 단다빠니의 질문을 그대로 비구가 부처님 저희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측면에서 다시 여쭙는 거죠.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무엇을 말하는 분이셔서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세상에서 누구와도 다투면서 머물지 않습니까? 대덕이시여, 어떻게 세존에게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머뭄이 있고 불확실함이 없고 후회를 잘랐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에서 벗어난 그 바라문에게 상들이 잠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부처님한테 되묻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은 무엇을 말하는 분이냐 라고 하면 세상에서 누구와도 다투면서 머물지 않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비구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시는 분이길래 누구와도 다투며 머물지 않습니까? 라고 조금은 어정쩡한 질문을 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게 뭐냐라고 하니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이것을 가르친다 궁극적으로 이랬는데, 그거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상이 잠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상이 잠재하지 않는 삶을 당신께서 살아내야 제자들한테 그런 삶을 가르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단다빠니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투지 않고 머문다라는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상들이 잠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부처님의 설명에 대한 아주 그 직접적인 질문을 한 거죠.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셔요. 원인이 있을 때 비구여, 사람에게 빠빤자 산야 상카 희론 상 헤아림들이 생긴다. 만약 여기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이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탐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저항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견해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의심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유탐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무명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상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의 끝이다. 여기서 이런 악한 불성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라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선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갔다. 무슨 말이에요? 박보부님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어요? 좀 어렵죠?
일단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 첫 마디는 뭐냐 하면 원인이 있을 때 이랬거든. 원인이 있을 때 원인이 있으면 여기서 빠빤자 산야 상카 라는 것이 생긴다 이랬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 주제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 빠빤자 산자 상카가 생겨나요. 그런데 이것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있을 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충 요 두 가지 보면 좋겠죠. 그런가 하면 또 이어가지고 만약 여기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이지 않으면 이랬어요. 요건 우리 삶의 메커니즘에서 늘 그 닦아 안에서 생겨난 심 찢다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난디 소망을 만들죠. 그러면 탐과 난디가 함께한 가래가 형성된다.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탐의 잠재 성향, 저항의 잠재 성향, 견해의 잠재 성향, 의심의 잠재 성향, 자기와의 잠재 성향, 유탐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이라는 7가지 잠재 성향이 끝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잠재 성향이라는 이것이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탐과 함께하는 심, 미, 탐의 작용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내면의 행위 과정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어서 7가지 잠재 성향이 작용을 하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소망이 생긴다, 가래가 된다. 요거죠. 그런데 거꾸로 수행을 해나가는 측면으로 보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밑에서 작용하는 결국은 난디가 부서지는 거고 탐을 작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 사마타가 될 거고, 그러면 밑에서 작용하는 7가지 잠재 성향도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끝나버린다. 이래가지고 깨달음이 완성되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 딱가 안에서 잠재 성향 7가지를 말하고,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죠?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상호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의 끝이다. 말하자면 다투는 일의 끝이다. 내면의 문제가 해소되면 표면의 삶도 완성된다.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악한 불성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원인이 있을 때 요것이 생겨나는데 그러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있게 되는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지 않는 삶을 살아내면 내면의 7가지 잠재 성향도 끝나고 표면적으로 구체적인 다툼의 과정도 끝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지 않는 삶, 여기에서 악한 불성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들어가셨어요. 문제는 잘 몰라가지고 부처님한테 여쭤봤는데 부처님이 답변을 주기는 하셨는데 이 답변도 또 못 알아먹는 거지요. 요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선 한 가지 봐야 될 거, 잠재 성향이 7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라가 아누사야. 탐에 잠재했어요. 아누사야가 S가 하나죠. 아누사야가 아니고 아누사야야. 라가 아누사야 해서 탐의 잠재성향 이랬거든. 근데 뒤에 가면 또 어떤 게 있어요? 이 말이 있잖아. 바와라가. 그래서 유탐의 잠재성향 이렇게 나왔거든. 존재련. 그러면 이 탐하고 어떻게 달라? 물론 이제 니카야에서는 종종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 게 있어요. 이거를 A라고 부르면 이게 이제 구성 요소별로 이렇게 B라 하고 C라 하면 그러면 여기 남는 게 있겠죠. A를 B, C로 구분하고 나면 남는 거. 요 부분을 다시 A라고 말하는 요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니카야에는 꽤 있어요. 제일 쉽게 보면 색이라고 하는 거 어때요? 색은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물질 가운데 성향, 미촉을 배제한 남은 거를 뭐라고 해요? 또 색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탐이라고 하는 요거는 탐은 어떤 탐이 있느냐라고 하면 소유와 관련한 소유의 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욕탐. 그리고 색탐, 무색탐이 있겠죠? 근데 요 색탐, 무색탐을 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유잖아. 그러니까 요게 유탐이라고. 그러면 탐이라는 한 가지를 놓고 이 탐에는 두 개로 나왔으니까 탐을 구분해서 불러주는데 여기에 유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욕탐이래 돼야 되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말하면 어때? 요 자리를 그대로 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요렇게 이제 이해하는 방법도 있어요. 탐이 유탐이라는 거 말고 어디 탐이 따로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커다란 탐 중에 욕탐, 유탐 이래서 유탐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탐이 배제된 또 다른 어떤 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 욕탐의 자리를 탐이라고 그냥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고 그런가 하면 오늘 또 같이 드린 3장짜리 교재가 있어요. 이 3장짜리 교재 맨 뒤에 장을 볼게요. 맨 뒤에 장의 안쪽. 자, 법인 거기 그 안쪽. 안구 따르니까야 7의 모음에 11번 잠재성향경 1번이에요. 비구들이요. 이런 7가지 죄송합니다. 이런 7가지 잠재성향이 있다. 무엇이 7인가? 욕탐의 잠재성향. 위에 보면 까마라가누 싸요 이렇게 나오죠? 욕탐의 잠재성향, 저항의 잠재성향, 견해의 잠재성향, 의심의 잠재성향, 자기화의 잠재성향, 유탐의 잠재성향, 무명의 잠재성향. 비구들이요. 이런 7가지 잠재성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잠재성향 자체를 설명하는 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7가지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라가누사야로 나오지 않고 여기에 까마가 붙어 있죠? 까마가 붙어서 욕탐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맞지마니까의 18번 경에서는
요 까마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탐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잠재 성향 7가지에 대해서 알면 욕탐을 그냥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또 그거를 굳이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자 라고 하면 이런 경우로 탐이 유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욕탐인데 그걸 그냥 탐이라고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뭐 이건 특별히 더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뒷장에 보면 7가지 잠재 성향경 2번이 이어져요. 기왕에 우리가 잠재 성향이 여기서 나오니까 요것도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잠재 성향을 버리고 박멸하기 위해 범행을 실천한다. 무엇이 7인가? 욕탐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박멸하기 위해 범행을 실천한다. 내지 무명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박멸하기 위해 범행을 실천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잠재 성향을 버리고 박멸하기 위해 범행을 실천한다. 비구들이여 그 실천으로 인해 비구에게 욕탐의 잠재 성향은 버려졌고 뿌리 뽑혔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었고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내지 무명의 잠재 성향은 버려졌고 뿌리 뽑혔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었고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는 가래를 잘랐고 족쇄를 풀었고 바른 자규화의 관통으로부터 괴로움의 끝을 만들었다 라고 불린다. 요 밑에 부분 제가 이게 번역을 좀 바꿨는데 안 바뀌었네. 이건 내용상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이건 7가지 잠재 성향을 말하는 경 2개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18번 경에서는 이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이지 않으면 이런 7가지 잠재 성향이 끝난다. 잠재 성향이 끝난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사실은 이 경의 주제로 보면 잠재 성향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상이 잠재하지 않게 되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산냐? 그런데 이 상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2차 인식의 공동 주관으로 참여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러한 산야를 놓고 경에서는 좀 다른 표현을 통해서 아직까지 제가 그게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했어요. 좀 더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도 경은 이 상을 다른 용어로서 표현하는 게 있죠. 그게 뭔가요? 그보다 먼저 이제 번뇌라는 개념을 봐야 되죠. 번뇌. 이게 아싸와라고. 그래서 특히 맞지마니까야 121번 공에 대한 작은 경 같은 데서는 상을 말하면서 용루인상, 상은 공하다. 유루인상, 공하다. 무명인 루인상. 공하다. 그래. 그 얘기를 해주잖아. 그래서 아싸와 번뇌라고 하는 것이 몸통으로 보면 상이다. 다만 이 상은 어떤 상이에요? 그야말로 잠재된 번뇌라고 하는 결점이 있는 상태의 병든 상, 이런 개념이죠. 사실은 나의 내면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향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존재들을 무상고무아라고 사실 그대로의 경향으로 참여를 해줘야
이 치우침 없는 견해가 치우침 없는 경향이 무명이 아니라 명을 만들고 탐이 아니라 무탐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무위의 삶, 깨달음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의 경향은 빼놓고 중생의 삶, 중생의 영역이 어떤 영역이요? 존재 자체를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된 상, 전도된 경향으로 참여하잖아요. 2차인식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 무명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탐과 진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적인 삶이 사라진단 말이죠. 이게 중생의 삶이거든. 상 중에 이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의 이 참 경향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좀 그래서 쓰기가 어려운 건데 하여간 그런 치우침 없이 사실 그대로의 경향으로 경향에 속하는 상은 빼놓고 왜냐하면 상 중에는 상은 분명히 무상의 상도 있다고 그죠? 고의 상, 무아의 상이 있다고 근데 이런 무상의 상, 고의 상, 무아의 상으로 삶이 사라지면 이게 해탈된 삶이잖아. 깨달음이잖아. 그 부분은 빼놓고 해탈되지 못한 중생의 삶을 설명할 때 바로 그런 전도된 상으로 참여하는 것 이거를 포괄적으로 번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잠재 성향이라는 거, 아누사야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잠재 성향이 우리가 지금 상과 번뇌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다고. 잠재 성향하고 번뇌하고는 분명히 잠재 성향이라는 개념은 지금도 봤지만 해탈되지 않은 삶을 말하잖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지 않는 해탈된 삶을 살게 되면 잠재 성향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번뇌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몸통이 같은 거예요. 근데 번뇌라는 측면하고 잠재 성향이라는 측면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어떤 목적에서 구별해 쓰는지는 솔직히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 좀 더 연구를 해보기로 하자고요. 먼저 이건 요런 이야기 좀 곁들인 상태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원인이 있을 때에 빠빤짜 산냐 상카가 생겨난다. 그런데 이렇게 생겨나는 과정 여기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이지 않으면 바로 이런 잠재 성향 7가지 잠재 성향들이 다 끝나고 그것에서 표면적으로 서로 다투는 이러한 상황이 끝난다. 악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라고 답을 주고 가신 거예요. 이때 뭐 원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빠빤짜 산냐 상카 요건 무엇일까? 라고 하면 빠빤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희론 또는 망상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뭐라고 번역했던가요? 저기 실험 아니야 박보로님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아닐걸? 희론이 아니라 뭐 네 글자로 번역하는데 왜 좋아? 하여튼 뭐 넘어가고 어쨌든 뭐 그런 거야. 사량분별. 응? 사량분별. 그 비슷할 거라나? 그럴 거예요. 사랑분별. 그래 그게 맞을 거예요. 망상 기론 또 사랑분별. 그래 맞죠. 그렇게 맞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로 봐야 하냐 하면
따까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 따까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냐 하면 식이 수를 인식한다고. 근데 여기에 방금 보았던 상이 어떻게? 번뇌로 또는 잠재 성향으로. 글쎄 어찌 보면 잠재 성향은 쌓여있다, 번뇌는 작용한다 이런 측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런 상태로 참여를 하면 식이 수를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되어서 인식을 하면 여기에서 무명, 네, 탐과 진 이렇게 이제 생겨난다고. 그러면 식이라는 마음이 요런 인식 과정을 거쳐서 무명 위에 탐, 최종적으로 탐을 만들었다.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렸다 하면 요 상태를 심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렇게 탐을 몸통의 일부로 하는 심은 여기에 망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죠. 망진치. 이럴 때 이제 이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런 내면의 행위를 하죠. 그러면 이 결과로 그래 난디. 요 난디를 우리가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소망과 탐이 함께한 난디와 라가가 함께한 그거를 네 가래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요게 자기화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따까가 내면의 영역이라면 이제 여기서 표면의 영역이 진행되죠. 견해가 나오고 윗따까가 나온다고. 그런데 이 윗따까 이후 과정을 또 경은 소개해 주죠. 의도, 기대, 지향, 네, 쨌다나, 빠따나, 빠리디. 그러면 이렇게 지향된 이후에 사유, 상까빠 또는 빠까빠 이렇게 나오죠. 상까빠, 빠까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유 과정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영역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지만 몸과 말의 행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가 대충 보면 따까에서 윗따까가 떠올랐다.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그것이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요 과정을 갈 때까지는 말하자면 우리가 뭐 이제 몸이 좀 편해요. 몸통에서 따까라고 하는 몸통에서 윗따까라고 해서 생각이 딱 어깨 죽지 해가지고 이제 생각이 떠오른 거야. 그것이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칠 때는 하나야, 그죠? 그런데 이게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사유까지 오면 쫙 펴지는 거야. 다섯 개잖아. 예. 빠빤자에 빤자라는 요게 오라고. 빠빤자에 빤자가 오야. 거기에 빠를 붙여가지고 빠빤자라는 특별한 용어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그래요. 초불련에서 사량분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고 우리는 이제 보통 희론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냥 뭐 하고 있고 망상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그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이 생각 저 생각이 그저 하나로 고정되어 가지 못하고
생각이 고정되어 가지 못하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확산되잖아. 요거를 빠빤자라고 하는 거죠. 하여간 요 사유의 요 과정. 그렇다고 사유가 100% 빠빤자는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산매로 들어가는 이런 산매의 과정으로 수행되어 갈 때는 빠빤자가 아니라 외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 자리가 빠빤자의 자리가 되겠죠. 산야라고 하는 것, 요거는 상이죠. 상카, 요건 뭘까? 요거 참 좀 어려워요. 이게 뭐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 그러니까 뭐 대충 해서 이건 그래도 한 주에 하나는 해야 되니까 하고 뭐 나머지 보충해야 될 게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보충 수업 한번 할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뭐 되도록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 다시 좀 볼게요. 오늘 교재의 그 첫 장. 아니, 보부님, 저기 3장짜리 드린 거. 3장짜리 드린 거 제일 앞에 보면 상카로띠와 아비상카로띠의 위치 이렇게 했어요. 상카로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접두사 아비가 붙어가지고 아비상카로띠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의미상으로 뭐 그렇게 큰 차이를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상카로띠하고 아비상카로띠는 우리 삶에서 지시하는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상카로띠라는 말이 있다면 이 말이 쓰이는 자리는 어딜까? 이게 무슨 얘기냐? 단말 하나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보면 위타카로부터 사실은 이제 그 행위가 시작되잖아. 이럴 때에 위타카의 자리가 있고 의도길의 지향의 자리가 있고 사유의 자리가 있고 삶이 전개되면서 차지하는 자리가 있다고. 그죠? 그럴 때 상카로띠라는 말하고 아비상카로띠라는 말이 자기 자리가 다르더라 이거요. 그래서 아비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의미상으로 어떤 차이인지 뭐 이 부분은 뭐 크게 뭐 관심을 오히려 안 가져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가 쓰이는 자리가 다르다. 그런데요, 이 좀 애매하게도 상카로띠라는 이 단어는 우리 공부 기준 사부니카야 안에 한 번도 안 나타나. 이 단어가 있기는 있는데 아비상카로띠라는 형태로 나타나질 않아.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 동사거든요. 동사이고 이게 이제 뜻이 뭐냐 하면 그 중간에 상카로띠 제가 적어드렸어요. put together, 그래서 합하다, 조립하다, 만들다 이런 이야기고 prepare,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대충 뭐 무언가를 만드는 이런 만들다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 뭐 만들다, 준비하다, 일하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만든다라는 동사인데 직접 나타나진 않아. 그런데요, 이게 과거 분사 형태로는 나타나. 과거 분사로. 과거 분사가 뭐냐 하면 상카따요. 우리 상카따라는 말은 좀 많이 보죠. 상카따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상카로띠의 과거 분사요. 근데 사실은 상카따란 말도 잘 안 나타나. 이거를 자꾸 찾아보니까 사부니카야에서는
직접 쓰인 용례를 못 찾았고 법구경에서 한번 나타나고 숫단이 빠따에서 요 유사한 형태가 좀 나타나긴 하는데 직접 이 의미로 쓰이는 게 두 번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다음 장에 제가 상카따의 용례 해가지고 적어드렸는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래 어쨌든 이제 이 상카따가 상카로띠 만들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다 보니까 상카따는 그냥 단어 자체의 의미로 보면 만들어진 것 이런 의미야. 뭐 만들어진 것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결과로 생겨난 것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상카따라고 하면 상카따와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죠. 뭐가 있죠? 아상카타. 그렇죠. 상카따와 연관되는 거는 아상카따라고. 상카따라는 이 단어에 부정적두어만 붙은 거야. 상카따가 무언가 만들어진 거 이런데 아라는 부정적두어가 붙으니까 뭐가 돼요? 만들어진 게 없는 상태, 만들어지는 상태를 넘어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아상카따를 뭐라고 불러요? 무위. 이게 그 유명한 무위라고. 노자의 무위하고 노자의 무위하고 구분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상카따 이건 뭐요? 유위. 상카따의 반대가 무위니까 예, 상카따는 유위요. 그런데 이 아상카따 무위는 만들어지는 어떤 상태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의가 어떻게 돼요? 무위. 다만한도 부분이 무위가 정의가 뭐지? 이게 이제 참 번역이 애매해. 무탐, 무진, 무치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게 되는데 경에는 또 무탐, 무진, 무치라고 직접 표현하는 다른 말이 또 있어.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게 그 이제 보면 요 상카따 밑에 아상카따 무위하고 그 밑에 아상카따의 정의 해가지고 43번 상류따 첫 번째 경 까야갔다 사띠 숙당 적어드렸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무위를 정의하는 경들인 거야. 43번 상류따가 무위 상류따거든요. 그래서 무위를 정의해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두 번째 줄 까따만쪼 비카웨 아상카땅 무위가 무엇인가? 요 비카웨 라가카요 도사카요 모하카요 이당 우짜띠 비카웨 아상카땅 해가지고 탐에 부서짐, 진에 부서짐, 치에 부서짐. 탐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탐진치가 부서지는, 그래서 탐진치 없는 상태가 된 요게 아상카따요. 탐진치의 부서짐.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 상태는 뭐죠? 유위는 탐진치가 함께한 상태예요. 탐진치가 함께한 중생의 삶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문자적인 의미로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탐진치가 하여간 만들어진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지? 한마디로 부분이 탐진치가 만들어진 거거든? 좀 말로 보면 그지? 상카따 만들어진 것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내용이 탐진치란 말이에요. 그럼 탐진치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따카에서. 그래, 바로 여기 있잖아. 제가 칠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안 지우고 있는 게 탐, 진, 그리고
무명과 번뇌를 더해서 취 이렇게 되잖아. 무명만 가지고는 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로 무명이 생겨나야 치가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탐진치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탐진치가 여기 있어. 그럼 탐진치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 바로 요 앞에 있는 부분이지 뭐. 식이 술을 번뇌의 참여 가운데에서 인식을 하는 2차인식. 2차 인식. 요걸 제가 자꾸 안 쓰고 버티는 이유가 있어. 2차 인식의 결과로 탐진치가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2차 인식을 통해서 탐진치는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카따라고 하는 요 단어는 자리가 어디냐? 따까 안에 2차 인식에 의해서 생겨나는 요 자리요. 2차 인식의 결과물로 생겨난. 그러니까 따까 안에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상카로띠하고 아비상카로띠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용례적으로 볼 때 쓰이는 자리가 달라. 그렇죠? 그럴 때 상카로띠는 바로 요 자리에 쓰이고 있는 거야. 박보부님 요 말 충분히 설명되죠? 내가 생각할 때 지금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나 굉장히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했는데 잘 설명되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컨디션이 좋은가 봐. 자, 그래서 상카로띠라는 말 자체로는 안 나오지만 그것의 과거 분사인 상카따가 탐진치로서 자리가 잡혔어. 그러면 아비상카로띠 이거는 자리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어떤 자리가 되죠? 이건 어느 자리야? 그러니까 아비상카로띠의 자리는 어딜까? 아비상카로띠가 어디에 쓰여요? 그래, 오온의 행을 정의할 때 쓰이잖아. 행사되다. 그죠? 오온의 행을 정의할 때 상카따 아비상카로띠 상카라. 뭐 복소형으로 해서 이제 아비상카론띠 요래 쓰이지만 아비상카론띠라는 용어는 오온의 행, 오온의 행이니까 어디야? 이게 오온의 행이라고. 그죠? 여기는 심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12연기의 행이고 뭐 그런 차이 우리가 알잖아. 그래서 오온의 행, 이 자리에서 그래서 아비상카론띠는 이렇게 그 행을 정의하는 상카따 아비상카론띠 요거 말고는 모든 용례가 까야 아비상카론띠 몸으로 행위해라. 왔지 아비상카론띠 말로 행위하라. 마노 아비상카론띠 의로 행위하라. 여기밖에는 아비상카론띠도 안 쓰여. 그러니까 상카론띠도 자체적으로 쓰이는 거는 없는데 과거분사로서 자리가 잡히고 아비상카론띠도 많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냥 오온의 행을 정의할 때 상카따 아비상카론띠 그리고 신행, 구행, 의행 해가지고 요 행위 자리를 나타날 때 요거 말고는 이 단어가 안 쓰여. 단어가 많이 안 쓰인다라는 건 역으로 보면 그 자리가 정말 명확하다. 그지? 명확하게 자기 자리를 알려주는 거거든. 자, 이런 상태에서 요거는 무슨 의미예요? 상카따 아비상카론띠지. 상카따 아비상카론띠 이러면 이거를 뭐 이제 상카땅 아비상카론띠 해가지고 유위를
형성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요거는 그냥 발음 때문에 들어간 거다 해서 유위에서 형성되다. 형성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비상카론띠는 말 자체가 오온의 행 요자리란 말이야. 근데 요자리인데 요자리에서의 형성한다는 행위가 그 앞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무어가 전제되어 있어? 유위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아비상카로띠는 상카로띠의 과거분사형을 취해가지고 그걸 전제해 놓고 요렇게 만들어진 것 위에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진 게 뭐요? 탐진치. 탐진치라고 하는 그 만들어진 것. 거꾸로. 만들어진 것인 탐진치 위에서 다시 만드는 작업이 아비상카로띠야. 그래서 그거를 몸으로 만들거나 말로 만들거나 의로 만들거나 이래 되는 거죠. 사실은 이래 보면 아주 그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요렇게 그 말이 이제 설명이 되면서 또 좀 애매하게 여기는 상카로띠는 없으면서 과거분사형만 있었잖아. 아비상카로띠 자체로 이런 용례가 있는데 아비상카따는 없어. 그러니까 유위 위에서 만들어진 것 이런 개념은 그러니까 용어는 없어.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알죠. 이런 아비상카로띠에 의해서 상카따라고 하는 만들어진 것인 탐진치 위에서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다시 만드는 이것의 결과 말하자면 아비상카따라고 해야 되는 곳은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죠. 한 가지는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무는 상과 식을 만드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 측면에서 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쌓여가면서 그 결과가 물론 상이고 행이고 식이고 이래 되겠지만 그것들이 쌓여가면서 삶을 바꾸는 거잖아. 어렵구나 이 얘기가. 아무튼 이제 뭐 그렇다고요. 근데 그렇게 참고를 해보면 요 상카로띠와 아비상카로띠라는 이 두 단어에 주목해서 볼 때 어찌 보면 굉장히 특별한 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만들어진 것인 탐진치, 상카따 라는 개념을 보았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국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상카라는 이 단어잖아. 그죠? 빠빤짜 충분히 알았고 상이 뭔지 알았고 상카라는 이건 뭘까? 근데 사실 이 단어는 또 참 잘 모른다고. 그런데 이렇게 뭐 이제는 뭐 우리가 자리를 매겨봐야지 뭐. 자리를 매겨가지고 그게 경이 의도하는 데 맞으면 우리가 자리를 잘 매긴 거고 경이 의도하는 바와 뭐 다양한 경들의 쓰임새에서 어긋남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리를 잘못 매긴 거니까 다시 해야 되겠지. 이때 이 상카라는 단어는 제일 밑에 적어드렸어요. 상카 이걸 뭐 에누머레이션이라고 읽어야 되나 뭐 이누머레이션이라고 읽어야 되나 약간 그 계산하다 헤아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계산 헤아림. 헤아림이라고 하는 요 의미가 우리 삶에 어디에 있을까? 자, 지금 보면요. 빠빤자 산야 상카라는 게 있는데 빠빤자는 어디냐 하면 여기 있죠.
빠빤자는 여기 있고 산야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게 경운 쪽 보면은 이제 윗닦아에서 빠빤자로 해서 빠빤자 산야 상카가 나오는데 빠빤자가 여기고 산야가 여기면 상카가 이어지는 어디에 있겠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니까 요거 탐진치가 뭐야? 상카 따잖아. 그죠? 상카따 만들어진 거거든. 유의. 근데 이 상카따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식이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에 2020원 2차 인식안에서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그래 상카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빈자리가 어디 있어? 빈자리가 딱 요 자리 남잖아. 2차 인식을 비워놓고 있잖아, 그지? 여기가 이제 뭐 우리가 위자나띠라고 쓰는 거잖아. 분별해야 할 때 인식하다라는 건데 이 자리를 동사가 아니라 여기를 지칭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무엇일까? 여기에 상카를 넣으면 상카의 과정에서 상카따가 생겨난 거예요. 언어적으로 좀 연결이 되죠? 우리가 이 사유하는 과정이 아비상카로 띄거든. 사유하는 과정을 달리 말하면 내 마음으로 헤아리는 거잖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까 보니 그죠?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이 사유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런데 잘 보면 상카따라는 이 단어는 만들어진 건데 만들어진 결과를 만드는 그죠? 결과를 만드는 동사가 뭐냐 하면 상카로띠요. 만들다라는 동사요. 그런데 이 동사가 말하자면 위자나띠식으로 요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서 만드는 동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생기는 거지. 그러면 상카로띠라는 이 동사가 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만든다라는 작용성 말고 만드는 과정, 만드는 작용 이렇게 명사로 표현하자면 그 명사의 표현이 상카. 상카는 어쨌든 여성 명사거든. 사실은 뭐 이 상카가 경에서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으니까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 건데 박प्र부님 이런 설명이 타당하죠. 왜냐하면 상카로띠라는 동사가 요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이름이 뭐야? 라고 하니까 당연히 상카로띠 만들다라는 것에 명사형을 취해서 상카 이래 하면 되지 뭐. 그랬더니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 뭐요? 탐진치요? 무명과 탐진이요. 논리적으로 어긋날 게 없죠. 삶의 메커니즘이 설명된다라는 게 사실은 이런 부분을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이래가지고 빠빤자 산야 상카에서 상카라는 것이 일단 말로는 헤아림인데 이게 무엇이냐 하니 인식. 2차 인식이다. 우리는 늘 이 자리를 위자나띠로 적었다고. 동사 형태로.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거요. 분별해서 아는 결과로 무명과 탐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다라는 동사 대신에 만든다라는 동사로 보면 여기가 상카로띠가 되면 그대로 그 역할이 동사형으로 서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이름을 붙여주자라고 하니 명사인 이름, 상카가 붙은 거예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빠빤자 산야 상카가 생기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니 빠빤자라는 실온 확산되는 사유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요? 빠빤자에 의한 빠빤자와 연결된 개념으로의 상이장제하겠죠. 마찬가지 빠빤자와 연결된 개념의 식이 머물겠지 뭐. 근데 상으로만 상 쪽을 보면 빠빤자에 의해 잠재한 빠빤자 산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삶의 진행 과정에서 빠빤자에 의한 산야가 그대로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빠빤자 산야 상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빠빤자 산야니까 어쨌든 무상고 무아의 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빠빤자 산야 상카가 상나가의, 그러니까 즉 달리 말하면 번뇌로 참여를 한 거니까 무명과 탐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과정이 설명되죠? 이게 참 어렵지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탐진치가 생겨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심이 생겨났어? 망이라고 하는 로바, 망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그 성질이 어떻게? 성질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 가지고 난뒤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고 자기가 되잖아. 이렇게 삶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어가지고 부처님 뭐라고 하셨어? 그러고 보니 이제 이거는 다 한 것 같네. 이거는 다 했고, 오늘 뭐 시간이 안 되니까 뒤에 용례는 뭐, 요게 좀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그 상카타의 용례를 다음 장에 그 이게 특히 법구경에서 부처님 오도송이 나오거든. 부처님 깨달음. 그 부처님 오도송에서 상카 유위하고 상카라 심은 형성작용에서 벗어났다. 뭐 이 부분이 이거를 오늘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시간이 넘어가서 하여간 뭐 그런 얘기야. 그 두 번째 개송에서 보면 대들보는 유위에서 벗어났다. 탐진 무명, 탐진치에서 벗어났다. 심은 형성작용에서 벗어났다. 그랬더니 가래가 부서졌다. 이것이 부처님 오도송이다 하는 거고, 뭐 이건 뭐 나머지 이제 숫다니 빠따에 나오는 개송 2개 이제 같이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좀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 요 문제는 대략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어쨌든 그래도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상카로띠와 아비상카로띠. 그래서 상카따, 아상카따, 상카. 빠빤자 산야 상카를 우리가 이 정도는 정확히 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제 본교재 3페이지죠. 본교재 3페이지에서 아까 읽은 거지만 그래잖아. 그 어떤 비구가 질문하기를 상들이 잠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원인들이 있을 때, 그죠? 원인이 있을 때 사람에게 빠빤자 산야 상카가 생긴다. 만약 여기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이지 않으면 잠재성향 7가지 다 없어지고 다 끝나고 표면적으로 다툼이 끝난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야? 이게 내면에 이렇게 빠빤자 산야 상카의 과정이 있으면 탐진 무명 해가지고 심이 중생의 마음으로 생겨난 거고, 그래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난지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잖아.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빤자 산야 상카라는 2차 인식 과정이 진행되는, 그러면 당연히 무명 탐진 요런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난디 소망이 생겨나지 않고 가래가 부서진 거예요. 요런 상황을 딱 지시하면서 요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이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번뇌, 같은 개념으로 잠재 성향이죠. 아, 여기네. 이 잠재 성향이 이 딱가 안에서 7가지 잠재 성향이 끝난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부서져서 가래가 부서지는, 여기가 부서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여모, 이탐, 소멸, 이게 사마타 윗바사나 기법이잖아, 그죠? 깨달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이 안에서 탐진치를 만드는 잠재 성향이 끝난다. 그리고 표면에서, 삶의 표면, 딱과 밖의 표면에서 다툼이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악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거고, 이것이 무엇에 대한 답변이냐 하면 가래에서 벗어난 그 바라분에게 어떻게 가래에서 벗어난 바라분에게 상들이 잠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부서졌으니까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결국 지금 이 꿀과 작용은 빠빤짜산냐 상카가 무엇냐, 그것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더 진행되느냐, 요거를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바로 요 자리,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머무는 요 자리를 우리가 아는 거지만 경은 어부비유경인가 어부비유경이지. 이게 바로 물속에 평화롭게 지대로 삶을 살아가는 물고기가 있는데, 어부가 낚시를 탁 던지면 고기에 지렁이 한 마리 딱 꿰어가지고 꿈틀대면 물고기가 좀 똑똑해가지고 저거는 낚시꾼의 낚시밥이요, 저거 먹으면 큰일 나, 이래가지고 피해가면 되는데, 물고기들이 그만큼 머리가 못 미치는 거예요. 눈앞에 지렁이가 꿈틀거리니까 가서 콱 문다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긴다고.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지 뭐. 어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낚시를 무는 자리가 바로 요거란 말이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먹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가운데서 이제 사념초로 와가지고, 사념초에서 아빈야, 실다운 지혜까지, 지혜가 성취되면 그 지혜에 의해서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머물지 않음을 통해서 난디를 부수고 가래가 부서지는 요거 염오 과정이죠. 그 상태에서 다시 삼매의 힘을 더해가지고 탐을 부수는 것, 이탐이죠. 그리고 다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최후의 과정이 뭐예요? 소멸. 그래서 여모 이탐은 사마타, 최후의 소멸은 윗바사나. 여기까지 오는 거는 사념초.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깨달음의 길. 이게 불교잖아. 지금 요 경이 굉장히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삶의 메커니즘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다빠니 맞죠? 이 사람이 고개를 젓고 갈 수밖에 없고, 사실은 부처님 제자분들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충분히 이런 그 메커니즘적으로 딱가라고 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부처님으로부터 충분히 배우지 못한 분들 같으면 부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되물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경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그러니까 비구들이 부처님이 이렇게 간략히 말하고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이 가르침을 우리가 누구한테 좀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하카짜나 존자가, 마하카짜나 존자 맞죠? 마하카짜나 존자가 이제 이 당시 사가에 이제 같이 계셨는가 보지.
마하가짜나 존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 법을 해석해 줄 수 있다 라고 의논해가지고 이제 마하가짜나 존자를 찾아가죠. 경이 길어지는 게 가서는 선배님, 오늘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단다빠니랑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한테 전해주셨는데 그때 어떤 비구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선배님이 좀 가르쳐 주셔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마하가짜나 존자가 그거 부처님 앞에서 배워야 할 일을 나한테 오면 되나? 하고는 또 사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비구들이 아이 선배님 그런 줄 그 말씀을 다 알겠는데 그래도 선배님이 좀 도와줘요 하고 사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하가짜나 존자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뭐가 필요해? 원인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빠빤차 산냐 상카가 생겨나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지금 딱까 이후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요렇게 그러니까 상카로띠와 아비상카로띠라는 두 단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하가짜나 존자께서는 원인이란 개념을 우리는 여기 지금 식수, 상 여기부터 시작했잖아. 이 앞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식이 생겨나고 어떻게 촉해가지고 수가 생겨나고 해서 윗닦아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부분까지를 또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을 다 설명을 해주고는 이제 그 후배 비구들한테 자 나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대들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다시 여쭤봐. 그래서 부처님이 옳다 하시면 그렇게 알아. 애들이 이제 비구들이 또 부처님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는 부처님 이랬거든요 해서 마하가짜나 존자 그 선배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마하가짜나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에게 됨으로써도 나도 마하가짜나와 같이 답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마하가짜나 존자의 설명을 이걸 뭐라 하지? 그 인정한 뭐라 해? 그저 왜 그 뭐라 하잖아. 인가? 뭐 인가한다 하는 식으로 마하가짜나 존자가 바르게 말했다. 그렇게 배워. 그렇게 명심해라.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1페이지로 가보면 제일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마하가짜나가 지혜가 크니 그렇게 알아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배고픔과 무력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꿀과자를 얻을 것입니다. 그는 거듭 맛을 볼 것이고 좋은 맛을 충분히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덕이시여 심히 총명한 비구가 지혜로서 거듭 이 법문의 의미를 검증할 때 즐거움을 얻고 마음의 청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이 법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아난다여 그대는 이 법문을 꿀과자의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여라 라고 마무리가 되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라고 경이 맞춰졌어요. 이러면 사실 이제 이 경 이야기를 다 한 건데 어떡할까요? 이게 지금 제가 마하가짜나 존자의 설명 원인으로부터 하는 이 부분을 설명을 못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번 날 잡아서 우리 인식과의 전반을 그 부분이죠. 우리 연기 뭐 하여간 1차 인식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그렇죠. 1차 인식부터 시작하는 인식과의 전반을 이 부분 사실은 이제 1차 인식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넘어갈까요? 인식과 전반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알았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경을 읽어보는 거로 대체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여간 다 본 거로 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요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이 얘기를 했잖아. 저거 아비상카로띠가 이 자리거든. 그런데 아비상카로띠 앞에 유위에서라고 하는 아비상카로띠 앞에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 굉장히 비중 있는 개념이야. 아비상카로띠라고 여기만을 말하지 않고 오온의 행을 정의하면서 상카땅 마비상카로띠 해가지고 이 앞에 유위가 되는 과정, 탐진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 탐진치 위에서 행위하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 자체에서 여기의 이전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요거 유사한 개념이 하나 있죠. 유사한 개념이 뭐야? 윗닦아. 윗닦아가 하여간 위하고 닦아 이래 된다고. 위라는 말은 알겠는데 닦아가 뭔지는 사실은 아니 생각이 떠오르는 행위의 출발 자리를 왜 윗닦아라고 했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로 상카따 아상카따 이러듯이 딱 이 닦아라는 말에 아를 붙여서 닦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닦아왔잖아.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거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했죠. 그래서 그렇다면 생각이 떠오르는 행위의 출발 자리 앞에 닦아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 있어서 선행하는 닦아로부터 떠나는 것이 행위의 출발이구나. 행위 이전에, 그죠? 사육, 생각 이전에 닦아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 있구나. 그래서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즉 번뇌가 작용하는 닦아, 그걸 넘어서는 게 번뇌가 부서진 상태다 해서 닦아라는 이 자리를 우리가 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닦아라는 말하고 윗닦아라는 말은 조어상으로 닦아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이 행위의 출발이라면 행위 이전에 어떤 영역이 있다. 사유, 생각 이전에 어떤 영역이 있다. 라고 해서 바로 이 닦아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닦아하고 윗닦아가 서로 보완적으로 각각의 의미를 드러내준다고. 닦아라는 개념이 이렇게 찾아져야 윗닦아가 이러한 내면의 닦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행위의 시작이구나, 생각의 떠오름이구나, 이렇게 알려지잖아. 이렇게 닦아와 윗닦아가 서로의 위치를 알려주듯이 상카땅 마비상카로띠라는 이 자리를 놓고 이 자리가 아비상카로띠 하는 건데 그 앞에 상카따라고 하는 전제사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카따고 상카따라는 전제 위에서, 즉 이 닦아라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탐진치 가래 이런 유위적인 상황 위에서 아비상카로띠 하는 것, 이게 오온의 행위구나 라고 해서 상카따하고 아비상카로띠가
서로를 보완적으로 설명해 주죠. 따까 윗따까의 관계처럼 상카따 마비상카로띠 이 두 개도 서로 내면의 따까라는 영역, 표면의 영역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해 준다. 뭐 이런 개념이 보이죠. 이게 빠빠자 썼냐고도 쌍카도 서로 이렇게 그렇지. 그 개념에서 이제 요 자리가 상카가 됐고 상카 중에 빠빤자에 의해서 잠재한 상이 참여하는 게 빠빤자 상냐 상카. 이래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그거죠. 자, 그러면 우리 18번 경 이렇게 그럼 마무리한 거로 하고 마치죠. 네. 미안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15분이나 시간을 초과했네. 너무 재밌는 경기였어요. 꿀과자. 꿀과자. 그래. 그러니 꿀과자지. 이게 사실 이게 따까라는 이야기, 삶의 메커니즘 없이 이 경전이 풀어질까? 대단한 경기입니다. 그치?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예.